우리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더불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주거에 있어서 약자, 그러니까 임차인 중에서도 소액의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자,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규정을 다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이 보증금 같은 것을 다 회수와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소액 임차권자의 권리를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서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안에서는 대항력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소액보증금,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일정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소액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를 보면 실제로 굉장히 적죠. 그래서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1억 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다 돌려받는 게 아니죠. 다시 또 돌려받을 수 있는 일정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이 보증금에서 일정액의 범위는 서울시는 1억 1천만 원 중에 3,700만 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 아까 5천만 원 중에서 1,700만 원 정도만 먼저 최우선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산 보증금 범위의 3분의 1 정도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변경에 대한 것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전에 했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똑같이 보고 있죠. 이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2달 이상 차임액이 그러니까 월세를 연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예외도 인정되고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이 이러한 임대료를 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올 12월부터는 1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은 1개월 전까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묵시적 갱신을 그러면 내가 이 기간이 모르고 임차인이었는데 기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할 수 없고 임차인만 할 수 있죠. 그때 임대인이 그러니까 임차인으로부터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야지만 효력이 발생해요. 그 이전은 사실 묵시적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3달 기간 동안에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아까 올 하반기 11월부터는 임대차 종료 통보 의무가 원래는 현행 6개월에서 1개월이었는데 2개월 전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또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에 반드시 부기 등기를 해서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리츠라는 걸 배웠습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관련 증권의 투자 운영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이것이 리츠죠. 리츠는 지분 투자자, 다수의 지분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모아서 실물에다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기본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리츠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서 기업이 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2001년 5월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것이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일명 CR 리츠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 자기관리 리츠가 있습니다.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의 90%를 배당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은행 금리보다도 몇 배나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리츠에는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리츠의 투자 형태는 사모와 공모로 구분을 합니다. 사모는 기관 투자자와 같이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서 소수로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하고요. 일반 투자자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도록 모으는 것은 공모라고 합니다. 따라서 리츠에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공모되는 공모를 할 때 참여해야 되겠죠. 그럼 이 리츠 공모 현황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리츠 정보 시스템을 찾으면 되겠죠. 자, 리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의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새로 만드는 리츠가 공모할 때 참여하면 됩니다. 자, 최근에는 이러한 리츠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공모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주유소를 활용한 공모 리츠 같은 것이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이제 뭐 한 주당 5,000원씩 하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리츠는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츠에 투자하려면 그냥 아무거나 투자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리츠는 투자된 금액의 70% 이상을 실물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적 기반, 그 대상 부동산을 갖고 있는 리츠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피스에 투자한 리츠가 있다라고 하면 공실률이 낮고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리츠, 그 리츠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물류 부동산이나 이러한 것에도 투자하는 리츠들 생기고, 또 뭐 최근에 도심에 있는 주요소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리츠들이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시간 및 예산 내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갖춘 리츠여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있는 그런 리츠 상품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한 결국 리츠가 배당을 잘하려면 수익을 내야 돼요. 수익은 결국 임대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또 세입자와 유대관계가 좋은, 그리고 경쟁시장에서 운용 전략을 갖춰서 차별성을 갖고 있는 이런 리츠에 투자를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리츠에도 손실이 나는 것들도 있고 또 수익이 굉장히 적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게 다 높은 수익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2020년도 1학기 부동산과 생활경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배웠네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일상생활에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뷰를 하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실제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너무 서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에게 이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또 우리 이 출결 시스템을 통한 또 쪽지도 보내서 다양한 형태로 저와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제가 너무 감동받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저에게 굉장히 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호서대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